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올해 하반기 금리 인상이 대비하라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거품이 제거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급격하게 금리를 올리거나 수요를 넘는 공급으로 두드러 박아서 집이 남아돌게 하면 되는 부분인데, 이 수요를 넘는 공급은요, 신도시 정책을 통해서 가능한 부분이고 2025년부터 진행될 거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그전에는 부동산 거품 제거가 안 되나요? 급격한 금리 인상을 통해서 부동산 거품을 제거할 수 있는데, 이것이 현재로서는 단기간에 버블 붕괴를 시킬 유일한 방법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금리 전망에 관한 소식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일까요? 저는 물가 변화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986년부터 88년까지 이어진 저물가 기조, 그리고 89년부터 91년까지 이어진 고물가 기조가요, 극단적인 통화정책 변화를 만들었다는 부분이죠. 5%에서 2.5%, 2.5%에서 6%까지 올라가면서 자산 버블 형성과 붕괴를 불렀다는 겁니다. 장기간 저금리가 지속되었고 더 오랜 기간 유지될 것이란 기대감이 컸던 한국, 그 어느 때보다 위험성이 커졌습니다. 왜 아까 일본 사례를 말씀드렸겠습니까? 물가 쪽에서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공급 부족, 원자재 급등 등 공급 측 인상 요인이 누적된 상황이었습니다. 2018년부터 미중 무역 전쟁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투자가 축소됐고요. 코로나19 상황에 직격탄을 맞았는데 갑자기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것이 공급 측에서 완만하게 진행이 안 됐던 부분이 있고요. 또한 석유류 제품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예상보다 너무 빨리 올랐어요. 공급자들이요, 가격 단합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일정 금액 이상을 올리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2021년 들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석유류 제품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달부터 전년 대비 상승 효과가 나타나고요. 4월부터는 그 차이가 굉장히 커질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에 따라서 2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2018년 11월 이후에 가장 높은 2%를 기록했다는 부분이죠. 하지만 수요 자체가 회복되지 않으면요, 중앙은행은 이런 공급 측 인플레 요인을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필리핀의 인플레이션율 4.7% 나왔거든요. 그런데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 동결했습니다. 물가 목표치 4%를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응을 안 한 이유는 식료품 가격 상승 탓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시적으로 원자재 가격이나 식료품 가격 변화에 따른 인플레이션 요인은 중앙은행에서 대응 안 할 수 있다, 이렇게 취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관한 통화정책 변화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수요 측도 같이 봐야 된다는 부분이죠. 자, 그런데 인플레이션을 가리키는 또 하나의 지표가 발표됐습니다. 한국은행에서 2021년 3월 소비자 동향조사를 발표했는데, 여기서 소비자 심리지수가 3월 중 전월 대비 3.1포인트 상승한 100.5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 금리 인상 시기에 소비자 심리지수가 110을 넘거든요. 이게 계속 상승세가 나온다는 부분이죠. 자, 6개월 뒤에 소비 지출을 전망하는 소비 지출 전망 CSI도 상승을 했습니다. 107까지 올라간 상황이에요. 여기와 더불어서 기대 인플레이션도 전월 2.0%에서 2.1%로 상승을 했습니다. 일반인들이 인식하는 향후 물가 전망이 높아지고 있어요. 어떤 것이 물가 상승의 요인이 됐냐 물어봤더니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제품이 포함이 됐습니다. 특히 석유류 제품이 큰 폭을 차지했는데, 앞으로 석유류 제품은 오를 일만 남았다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공급 측, 수요 측 인플레 요인이 동시에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먼저 통계적으로 작년에 저물가에 대한 기저 효과가 있어요. 0.3%까지 떨어졌었죠. 원자재 가격 급등과 공급 부족 요인으로 인해서 공급 측 인플레 요인도 충분한 상황에서 수요 증가의 회복 신호가 뚜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2월 달에 1.1%였던 소비자 물가 상승률 어디까지 갈까요? 자, 한국은행은요,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계속 수정하고 있어요. 작년 12월까지만 해도 올해 1% 물가 상승률 전망했거든요. 근데 올 2월에 금통위에서 1.3%로 수정치를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거 발표하고 나서 한 달도 안 돼서 인플레이션 전망치 1.3%보다 높아질 것으로 이조랑군의 총재가 언급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물가 안정 목표 2% 하회할 거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확대 가능성 없다고 언급을 했어요.
자, 이주랑군의 총재는요, 인플레이션 압력이 일시적이라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믿고, 이제 금리 인상 없구나, 0.5% 초저금리 지속적으로 유지되는구나 판단하면 안 됩니다. 왜 이주랑군의 총재가 일시적 인플레로 봤는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일시적 인플레와 구조적 인플레를 어떻게 구분하나 봤더니, 이주랑군의 총재는 2분기 중에는 1% 후반으로 이제 인플레이션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데, 하반기, 3분기, 4분기에는 1% 중후반으로 등락할 것이다. 그럼 한국은행 목표치 2%에 한참 미달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한 건데요. 그럼 만약에 하반기에 해당되는 3분기에도 물가 상승률이 안 떨어지고 더 높게 올라간다면 어떻게 되겠냐? 이렇게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그때부터는 구조적 인플레로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3분기에는 물가가 안정될까요? 자, 여러분들 3분기부터 뭐 있는 줄 아세요? 일반인들의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백신 접종 시작을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되냐? 백신과 더불어서 소비 확대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소비 측에서 더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죠. 게다가 휘발유 가격이요, 지금 1,500원대인데 작년 2분기에는요 1,300원대였어요. 지금 시세가 유지된다 하더라도 10에서 15% 인상 요인이 있습니다. 야, 그럼 휘발유, 경유, 등유 가격만 오르고 끝 아니냐? 이것이 공공서비스 요금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적지가 않아요. 게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워낙 공공서비스 인상 부분을 억눌러 왔는데 그것이 지금 한꺼번에 터질 가능성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전기료가 1분기에는 올랐었어야 되는데 2분기에는 올랐었어야 되는데 그거를 3분기로 미뤘어요. 게다가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추가 부양책을 가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자재 가격은요, 주요 국가의 부양책과 중국의 건설 경기와 밀접하다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은 원자재 가격이 3분기에도 지속적으로 오를 수 있겠구나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이런 식으로 원래는 달러를 많이 발행해서 부양책을 쓰게 되면은 그럼 미국채 발행이 증가하겠네? 그러면은 달러 발행량 자체가 늘어나서 약달러가 일어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게 지금 반대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미국채 발행량이 증가하게 되면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고 국제 자본이 이동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더라. 달러와 강세가 나타나네. 그나마 지금 물가의 하방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원화 강세 부분도 3분기에는 오히려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한국은행은 왜 무슨 근거로 3분기 물가 안정을 이야기했을까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렇게 상방 요인만 가득한데 제가 보기에는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을 근거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지금 2월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보면은 농축수산물 부분에서 16.2%로 아마 이게 10년 중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었죠. 자, 그것이 계절적 요인으로 날씨가 따뜻해지면은 농축수산물 가격이 안정될 거니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좀 낮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 3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회복세가 나타나면은 더 가중치 높은 공업제품 서비스 그리고 수도, 전기, 가스에서 동시 인상 요인이 된다는 부분이죠. 농축수산물 같은 경우는요, 가중치 전체 1000에서 77.1밖에 차지를 안 해요. 공업제품은 333인데 지금 식품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가공식품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요. 서비스 같은 경우는 551을 차지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보복적 소비가 늘어나게 되면 이 서비스 요금 인상 압력이 커지게 됩니다. 왜? 원자재 가격 인상, 공업제품 가격 인상, 그것이 서비스 요금 인상 압력으로 되고 있는데 수요가 적다 보니까 못 올랐다가 수요가 충족되면 한꺼번에 오른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올 하반기에 한국은행 금리 인상 전망이 나온 겁니다. 쇼킹 부동산에서는 그동안 계속 올해 금리 인상 가능성 높다, 올해 10월이나 11월을 조심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뒷받침하는 주장들도 속속 나오고 있다는 거죠. 왜냐면은 2월 금통위에서 코로나 이후에 인플레를 우려하는 금통위원이 있었어요. 매파적 성향을 띤 소수 의견이 있었다는 부분이죠. 또한 지금 한국은행에서 계속 금융 불균형을 우려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것을 종합해 볼 때 금리 인상이 우리보다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지금 연준도 내년에 금리 인상할 수 있다는 전망도 속속 나오고 있어요. 자, 왜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빨리 할 것이냐? 상식적으로 보자 이거죠. 경제가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IMF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을 3.6%로 0.5%포인트 상향 조정을 했어요. 호황이죠. 이 호황인 상황에서 인플레 압력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채 증가와 자산 쏠림, 양극화의 부작용이 커지고 있어요. 저금리의 장기화했다는 부작용들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인상할 수 있는 근거는 충분하게 갖춰져 있다? 그러면 현재 금리를 유지할 이유가 1도 없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는요, 정말 위험한 상황이 누적됐습니다. 작년부터 2%의 기준 이제 대출 금리를 믿고 기타 대출이 너무 많이 증가했어요. 비은행의 대출 그리고 기타 대출, 신용 대출이 너무 늘어났는데 이것들이 대부분 변동 금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늘어난 가계 부채 때문에 기준 금리가 급격하게 인상될 경우에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가계부채 때문에 금리 못 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1700조 대출에 이자가 2% 오르면 적은 수치가 아니잖아. 야, 지금 2%대 대출금리에 익숙한 사람들한테 4% 대출금리면 다들 공포에 질릴 텐데 한국은행에서 사정을 좀 봐주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행 통화정책의 최우선 목표는요, 바로 물가 안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부동산 시장의 최대 위험 요소는 바로 인플레이션이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상으로 쇼킹 부동산 마칩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